예, 이 극적인 반전을 거쳐서 미북 회담이 다시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문가 네 분과 함께합니다.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이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의 특사 김영철을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취소 전격 발표 9일 만에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We'll be meeting on June 12th in Singapore. I never said it goes in one meeting. The big deal will be on June 12th. And again, it's a process. It doesn't go. We're not going to go in and sign something on June 12th. We never were. We're going to start a process. 예, 이 트럼프 발언을 좀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싱가포르 회담의 과정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측은 일괄 타결, 북한은 계속해서 올해 초부터 단계적 해결. 네. 그러니까 어느 중간점에서 접점이 이루어지리라고 예상을 해왔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회담이 한 번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여러 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중간선거 있고 2020년에 대선 그쵸. 있으니까 거기에 선거 일정에 맞추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이것이 또 북한으로서 보건대는 단계적 해결에 들어가서 맞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1차 수학 상봉에서 두 지도자까지 모여서 이제 합의를 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검증이거든요. 네. 검증에서 중요한 것이 이미 사찰입니다. 이 지역을 들어가서 보겠다. 안 된다. 군사기지다. 그러면 실무 과정에서 삐걱되면 또 어떤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합의를 보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이게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고 적어도 2차, 3차까지 한 번은 평양, 한 번은 워싱턴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러면 이제 종전선언도 종전선언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미 회담을 이제 선언을 원하고 있을 텐데 가능성이 없어지는 건가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이제 회담이 일단은 지금 봐서는 잘 되는 것 같고 김영철 위원장이 친서를 전달하고 나왔는데 표정이 밝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상황이라고 보이고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사실 종전선언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정치적 선언의 의미지 법률적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실제로 한국전쟁은 65년 전에 끝났잖아요. 이미. 그리고 지금 평화협정, 정전협정 그 교체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래도 휴전 상태인데 법적으로는 휴전 상태인데 그걸 종전선언으로 협정문처럼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도 남북미가 같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6월 12일에 이제 미북 정상들이 만나게 되는 것인데 트럼프의 일정을 보면은 6월 12일 지나서 13일까지 싱가포르에 머무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 상황을 본다면은 남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한번 생각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그 실무 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에서 사실은 제일 쟁점이 뭐냐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 네. 그렇지만 체제 보장을 어떤 식이든지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 이제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집중적으로 요구한 게 자 우리가 비핵화를 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안전보장을 받겠느냐. 자, 그런 거에 대한 명시적인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사실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죠. 즉 남북미 함께하는 종전선언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느 정도 수용을 한 것이 아닌가.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회담에서 왜 사인을 하지 않는가 하면 아까 정치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의 어떤 이행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보겠다는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즉 예를 들어서 일정 정도 시점을 두고서 북한이 과연 그럼 제대로 실행하는 것인지 자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정말 이미 사찰을 제대로 받아들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시험 기간을 놔두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북한의 의지가 확고하게 됐을 경우에 정말 김정은을 워싱턴으로 데려와서 중간 선거 전에 뭐 사인을 하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한다든지 아마 트럼프 머릿속에는 지금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선거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정치인이니까. 그렇죠. 아마 이 두 부분을 좀 연결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게 좀 뭐랄까 트럼프 대통령의 하신 말씀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게 합의문에 서명이 없으면 북한은 이행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합의문에 서명이 없으면 남북미 정상 간에 종전선언도 하기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하면서 또 종전선언을 동시에 얘기하는지 그게 조금 의문스러운데 아마 조금 더 기자들이 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한 것 중 하나가 이제 CBID를 이제 잘 이행할 거라고 믿는다라는 것은 뭐 친서든 어디에든 간에 CBID를 뭐 확실하게 뭐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없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북미 간의 사전 그 접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제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그 깊숙한 논의가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한 9분 응선까지는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때문에 김영철 그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금 20년 만에 지금 그 워싱턴을 방문하고 미국 대통령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지금 이 협상의 주인공이 폼페오나 김영철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남은 이 마지막 도장을 찍는 사람, 뭐 물론 뭐 사인을 안 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정치적 행위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두 사람이 그 결단이 남아 있다는 부분은 김정은이 그 싱가포르에 와서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마 강조하기 위한 수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CBID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이 확실하게 결단을 오라는 그런 또 우회적인 메시지도 같이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 태영호 전 공사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CBID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를 망설이는 이유는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김정은 권력 체계를 그 심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CBID 방법에 기초해서 비핵화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CBID 원칙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강제 사찰, 무작위 접근입니다.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과 같은 인간을 수령을 하느님처럼 절대화해 있는 속에서 외부 세계가 들어가서 북한이 우심되는 것을 두저서 핵폐기 과정을 샅샅이 끌어낸다. 이것은 곧 북한 권력의 가장 큰 핵심 요소인 이거 근간인 바로 수령 절대 권력 구조를 핵폐기 과정을 통해서 허물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김정은이가 체제 안전을 보장을 전제로 나가겠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CBID는 아니다. 이것이 이제 명백합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밝혔지만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이제 있는 것에 나는 판단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미국 CIA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가까운 시일 내에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트럼프의 분석과 CIA의 분석이 좀 배치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도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할 거냐, 핵무기를 포기할 거냐 물어보면은 한 70%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 그러고 미국의 이 바로 이제 이 전문가들 집단한테 물어보면 거의 95% 이상이 핵을 포기 안 할 거라 얘기합니다. CIA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태영호 공사가 저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북한이 CBID를 받아들이면 수령 절대 권력 체제가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그 부분들이 군사 시설을 다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범 수용소도 봐야 되니까 북한이 이 속살을 내놓기 힘든 거죠. 그런데 자꾸 이제 CBID를 요구하게 되면 북한에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현재 그래서 6월 12일 날 미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좀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바로 북한이 전부 다 못 내놓으니까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도 북한이 CBID에 대해서 명백히 그 약속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무슨 뭐 체제 보장이라든가 경제적 지원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회담 자체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6월 10일 날 우리가 상당히 그래도 많은 그 성과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합의문이 나올 거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들여다 보니까 점점 더 회담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국정원에 계셨으니까 그 CIA가
요즘 들어서 이제 김정은이 편하게 죽길 바란다라는 말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다는 그런 CNN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몇 가지입니다. 일단은 만약에 이 6월 12일 날 회담이 깨지게 되면 미국이 다시 군사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참수작전이라든가 뭐 코피 작전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군사적 공격도 두려워하지만 현재 미국이 코리아 미션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대북 공작을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어떤 경우가 벌어지냐면 대개 체제가 흔들리게 되면 북한 내부 인사들이 그 양다리를 걸칩니다. 한국 정부의 다리를 하나 걸치든가 또 아니면 또 북한과 미국 사이의 다리를 걸치게 되는데 현재 북한 체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유엔 제재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면 코리아 미션 센터가 북한에 대한 공작이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폼페이오 국장도 그 당시 국장, CIA 국장도 큰소리 막 쳤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죽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고 얘기할 정도로 현재 아마도 대북 공작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각각 그 말 자체가 CIA가 얘기하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그냥 수명을 다해서 자연스럽게 죽기를 원한다는 얘기 자체가 우리가 대북 공작을 해서 김정은을 죽일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게 하는 식으로. 그렇다면은 그 CIA가 파악하고 있는 김정은은 자신이 늙어서 평화롭게 죽기를 원한다. 이 발언은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핵을 갖고 있는 것이 자신의 안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런 측면도 아마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가다피가 있었던 리비아 상황을 보면 실제 이제 2003년도에 이제 핵을 핵물질을 반출하고 난 다음에 2011년도에 이제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또 그걸 미국이 지원해서 사실은 가다피가 이제 살해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들을 본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지금 핵을 계속 가지면서 정말 예를 들어서 저항해 나갈 때 일단 공격을 못하니까 체제를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핵을 주고 난 다음에 정말 자신은 그 다음에 어디를 어떻게 이제 의존할 것인가. 지금 태영공사 이야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북한이라는 사회가 유일 지도 체제가 이제 성립된 사회고 그것 때문에 버텨왔는 사회인데 만약에 지금 무작위적이고 임시적인 그런 모든 사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게 자체가 이제 흔들려 버리면 그러면 김정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 할아버지하고 찍은 사진 한 장 없습니다. 사실은 북한에서는 백두혈통을 이야기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일단은. 근데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그런 지금 현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어떤 믿음들이 이제 붕괴된다고 한다면 김정은으로서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이제 CIA가 한 이야기가 이제 결국은 편안하게 죽기를 바란다는 것은 결국은 핵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CIA 이번 보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방점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김정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하고 좀 반대되는 지금 그 면목이 보였다는 걸 아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CIA 보고서의 레셔널 액트, 이성적인 행동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 김정은이 집권하고 난 뒤에 상당히 보여줬던 무자비한 통치, 강압적인 통치 형체들, 뭐 자신의 고모부를 곡사포로 쏘아서 죽인다든지 또 자신의 또 이복형을 또 암살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상당히 호전적인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쟁 위험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코피 작전이든 참수 작전을 통해서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이 상당히 방점이 찍혔다고 한다면 이번에 어쨌든 식으로는 김정은이 먼저 손을 내밀면서 대화 테이블로 놓고 난 뒤에 이번에 폼페이오 당시 CIA 국장이 직접 가서 만나보고 진지하다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폼페이오가 다녀오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평가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CIA 보고서 이야기는 그러니까 김정은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단면 말고 또 다른 면목이 있다. 상당히 이게 좀 이성적인 행동자, 좀 예측 가능한 행위자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는 쪽에 저는 이번 그 보고서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CIA 보고서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얼마 전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도 주한미군 감축 관련해 가지고 좀 입장이 조금 변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변한 것도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선언을 하고 CBID는 이게 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또 여론도 나오고 있고 이게 굉장히 저희로서는 불안한 시점인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을 제 그대로 읽으면요. 김정은이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요. 여지가 있습니다. 비핵화를 할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큰 딜을 앞에 두고 이제 북한하고 아직까지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건 틀림없어 보이는데 북한이 원하는 건 체제 보장.
그리고 경제적 번영 아니겠습니까? 예. 체제 보장은 어떻게 줄까? 미국이 평양에 연락사무소 하나 놔준다고 그래서 체제 보장이 될까요? 북한이 이제까지 요구해왔던 근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체제 위협은 주한미군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방장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오면 주한미군 소리가 전혀 상관없는 소리처럼 나오다 지금 어저께 이야기면 폼페이오 장관도 이거 알려지지 않아야 될 문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번에 김영철도 그렇고 와서 아니면 평양에 갔을 때랑 주한미군 문제가 결국은 논의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밑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것도 수준별로 가겠죠. 한미훈련 감축, 그다음에 완전 중지, 네. 주한미군 감군, 주한미군 철수 이런 식으로 북한이 이렇게 요구해서 나올 거라는 건 사실 웬만한 이성적인 사람은 다 알만한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간의 핵 문제가 미국 간에만 문제라고 보는데 사실 우리 5천만 국민의 안보와 안위하고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예. 네. 주한미군 문제는. 근데 사실 북한이 체제 위협 뭐 한국군의 위협을 받을까요? 북한이 한국군을 무서워할까요? 생화학무기 가지고 있고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군을 무서워하겠냐? 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핵자산과 미군 한미훈련과 주한미군이 주둔을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선가 살금살금 내밀면서 나올 가능성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그 종전선을 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전쟁 행위를 그만둔다 이 한 줄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거기는 부속적인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내용을 어떻게 이제 구성할 것인가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종전선이라고 한다면 즉 적대적 행위가 이제 중단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내부에는 그럼 우리가 지금 지난번 판문점 선언에 있었지만 지상과 육상과 해상에서 모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한다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적대적 행위를 중단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한미 군사 훈련을 하고 있죠. 네. 주한미군의 존재가 하고 있죠. 주한미군도 지금 한 2만 7, 8천 명 있는데 그중에 전투요원이 한 5천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종전선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전쟁이 끝난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이제 세부 항목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실제로 이제 폼페이오 장관 이야기는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그걸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떻게 지금 이걸 바라보고 있는지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조금 이제 방점을 찍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인 우리 안보의 위협으로 오늘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저는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 어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측 리성권 단장은 5월 16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면서 이유를 내건 그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 질문에 적반하장격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 우선 한번 보시죠. 그 엄중한 사태로 인해서 회담이 무기한 연기됐었는데 그 엄중한 사태는 좀 해결됐다고 보시는지요? 저거 뭐야? 엄중한 사태가 어디서 조정된 걸 보니 알면서도 나한테 그거 해소됐나 물어보면 되나? 불신을 저장시키고 또 그런 데서 뭔가 오도할 수 있는 데를 질문하면 앞으로 되질 않겠다고. 어디입니까 소속이? JTBC입니다. 네. JTBC 뭐 서적기 선생이랑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질문하고? 앞으로 이런 질문은 무례한 질문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담을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좀 말씀 좀. 나고 아주 잘 될 거에 분명하지. 네. 자, 기자 선생님들은 잘 안 되길 바라고?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오늘 회담. 그러니까 리성권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계속 고위급 회담이 무산됐던 것은 우리의 탓이다. 네. 기자들 앞에서도 그러고요.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그랬고 네. 그 말을 또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한 번 더 했거든요. 3번씩이나 고위급 회담이 무너진 것은 다 나만의 탓이 있다. 이런 말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판문점 공동선언에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해상과 공중 뭐 지상에서 어떠한 그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는다고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발목을 잡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태영공사의 책자 문제도 있고 또 맥선도 한미연합훈련도 문제가 그 두 가지를 문제 삼아서 리성권이 뭐라냐면 앞으로 당분간 남북한 회담 자리에 안 앉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바로 자기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발이 저리죠. 근데 발이 저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자기 책임이 아니고 책임이 전부 다 그 조명균 통일부 장관한테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앞으로 회담은 현재 고위급 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뭐 구사당국 회담도 열릴 것이고 적십자 회담 계속 열릴 겁니다만은 앞으로 이게 불추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을주를 하게 되거든요. UFC 훈련하게 되는데 그거 문제 가지고 또 이제 그 시비를 걸게 되면 과연 우리가 8.15 이산가족 항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의문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수 인사들이 자꾸 이제 무슨
이제 공적으로 또 사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대북 비난 발언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우리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도 계속 보낼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북한이 문제 삼아서 또 다시 한번 회담을 다시 파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불씨가 남아 있어서 사실상 이런 문제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조금 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요. 리성건 이 조평도 위원장한테 앞으로도 그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회담을 파탄시키면은 이게 당신들이 바로 두 번의 그 남북 정상회담의 정신을 파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겠다라고 또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자꾸 저래서 나가니까 리성건이 또 기가 살아가지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그 이승건 태도를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네. 남북 간의 지금 분단이 지금 70년인데 이 70년의 이 적대적 관계가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일거에 해소될 수 없다는 그 명백한 현장을 어제 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때 남북 간이 수많은 그 회담이 있었지만 북한이 이때 단 한 번도 자신들의 뭐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두 차례의 뭐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그럼 실무 회담에 놓는 실무 책임자들은 그럼 태도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70년 동안 계속적으로 해왔던 이 관성이라는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회담에 놓는 회담 대표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정체를 완전히 낙관할 수 없어요. 북미 정상회담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유화적인 태도를 자기가 먼저 내보고 있다가 상황이 변하면 자기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이거 소위 하루아침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북한 내부에도 강경파의 목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뭐 신문 방송을 통해 다 지켜보듯이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상당히 그 회담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듯이 그 체제 내에서도 강경파의 목소리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강경파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물론 뭐 강경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북한의 정권의 성격 자체가 대남 적화 전략을 바로 기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권의 성격을 바꾸지 않으면 저런 얘기는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노동당 교역에도 분명히 돼 있고 전국적 범위에서 인민문제 행복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북한에서 가장 상위 규범이 뭐냐면 요일영도 10대 원칙입니다. 제1조에 남조선 형법을 완수한다고 돼 있어요. 그거 고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리성건 아니라 더한 사람도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만 이제 태도를 안 변하고 이제 남한만 편으로 변한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좀 그런 게 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나 뭐 이런 쪽에서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특히 그 우리 송환자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리성건이 어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제 뭐 탈북 여정원 문제랑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 송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보면 북한이 미국을 대하는 것과 우리를 대하는 게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미국에 대해서 한마디 멤버 했다가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안 해 이래 버리니까 바로 그 다음에 이제 9시간 만에 편지를 보내서 아니 그거는 우리가 너무 좀 하니까 이렇게 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저 자세로 돌았었거든요. 바로 북한의 태도가 그런 겁니다. 강한 상대한테는 정말 약하게 나가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약하게 보이면 끊임없이 저렇게 강하게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의 회담 때는 뭔가 깨지 않겠다는 그런 명분 때문에 우리가 해왔는데 저는 이제부터는 좀 더 진실의 순간에 맞닥뜨려야 될 때 아닌가. 우리가 뭐하러 북한한테 저 자세를 보이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금 탈북 이번에 온 이제 여정후보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이게 처음부터 애초에 우리 정부가 완전히 선을 그었다라면 저는 북한이 더 이상 이 문제를 하지 않을 거라 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여지를 둬버렸지 않습니까? 즉 총리도 국회에서 발언을 좀 애매하게 해버린 것이고 정부도 애매하게 한 것이고 또 우리 일부 보도들 통해서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이고 2년이나 거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을 봐서는 분명히 이제 명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봐라 그 사람들이 지금 끌려왔다고 하는데 왜 송환 안 해주냐. 그 정부도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게 끝까지 아마 끌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정부가 우리 국민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현정 의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북한 여정원 탈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왔을 때부터 상당히 이 지금 입국 경위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진보진영에서 일종의 기획 뭡니까 이래 입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문제는 거기에 뭡니까 그 사건을 지휘하기 위해서는 지배인이라는 사람이 이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보 당국의 해위와 기획에 의해서 넘어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사정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 가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무조건 뭐 돌려보내자는 뜻이 아니라 사건의 진상을 저는 명명백백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뭐 정책 그 부위원장도 뭐 이 국정조사라도 해서 뭐 진상을 밝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진상이 먼저 규명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관련된 종업원들이 여기 진짜 그 사람들이 그 자발적 의사를 따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보세요. 이 검찰에 민변에서 현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를 할 겁니다. 예. 그럼 결론이 나올 건데 조사 하나만 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전부 다 이 사람들 여권 다 가지고 있고 비행기 타고 가려면 얼마든지 오늘 밤에도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심야로 가도 되고 베이징 가면 됩니다. 베트남 뭐 하노이 가도 되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안 갑니다. 안 가고 왜 얘기합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현재 그 지배인 그 허강이라는 사람은 예. 그 북한에서 돌아달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의 가족이 전부 다 정치범 수용소로 갔습니다. 아마도 지금 협박을 받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자기는 북한에 뭔가 좀 우호적인 소리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협박을 받지 않나라는 거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나머지 12명은 입당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예. 왜 그런다면 이 사람들은 자의의 탈북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언론에 나가서 자의의 탈북이 탈북이라고 얘기를 하면 가족들이 문제겠죠. 가족이 이제 평양시내 12명 가족이 평양시내 다 있습니다. 가족들이 정치범수로 가니까 자기가 차마 그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검찰 조사에 의해서 12명이 전부 다 자의엔 탈북이 확정 딱 되면 전부 다 평양시내에 있는 가족이 전부 다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알고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탈북 종업원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뭐라고 보십니까?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대화를 통해서 저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럼 대화를 통해서 그럼 송환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지금 자꾸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우리 남한 북쪽의 3명과 탈북자 3명 같은 경우는 이걸 명백히 송환해야 될 문제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자꾸 협상의 대상에 올리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우리 정부가 뭔가 여지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 예. 이 틈을 북한은 끊임없이 치고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보십시오. 이제 8.15 이제 이산가족 상봉할 때 또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문제는 끊임없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탈북자 문제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의 가족 문제나 네, 다 얽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진상조사하자 그러면 만약 그분들이 솔직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처지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인권 그 보호관이 가서 직접 그분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 이제 자유 탈북했다는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되면 3만 탈북자 문제로 또 다 연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낙연 총리 지난 2월이었죠. 이게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 과정에서 탈북 종업원 송환 요구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이 탈북 여종업원 송환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 입장은 뭡니까? 네, 그건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자유의사로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네. 그 송환 요구해달라. 그럼 송환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을 네, 아니 가장 정확하고 정직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뭐 총리도 저렇게 애매모호한 말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북한 여종업원들이 송환이 되거나 안 되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한테는 위험이 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한 가지 신뢰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여기 한국에 들어올 때 조용히 들어왔거든요. 예. 조용히 들어왔는데 가족들이 다 평양에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언론에 노출되는 바로 그날 사촌까지 모두 수용소 갔습니다. 이게 탈북자 문제가 그냥 자유의사 확인에 나와서 언론에 나와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자꾸 저렇게 약간 여지를 두는 듯 하니까 북한이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는 네. 거거든. 이게 될 수 있다. 조금 더 압력을 가하자. 저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제가 한마디만 딱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뭐 탈북자의 그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인 민감성 저도 충분히 잘 압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이 지금 인권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거는 예. 뭐 지금 천부 인권의 문제는 이거는 인류 보편적 가치잖아요. 그 예.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우리의 과거 정권이 뭔가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예.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은 저는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자, 그럼 내 네. 진상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 탈북 여자공무원이 닝고에 있던 여자공무원 숫자가 총 19명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허강일이가 얘기를 쭉 물어봤어요. 너 한국으로 갈래 안 갈래 물어보니까 12명은 간다 그러고 7명은 안 간다 그랬습니다. 예. 그 7명은 놓고 12명은 데리고 이제 국정원에 접촉을 했죠. 예. 우리가 가겠으니까 어떻게 좀 데려가 달라. 그러니까 일단 상해로 갔어요. 상해를 한 다음에 말레이시아 이제 쿠알라룸푸르로 갔습니다. 예.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가시니까 도착하니까 바로 뭘 쓰냐면 당신이 자유에서 탈북했느냐라는 걸 쓰고 종이 한 장이 씁니다. 그다음에 한국으로 가겠느냐고 씁니다. 예. 그 썼어요. 들어가면서 다 소리 다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한국 여권을 만들어 와서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들어와서 이제 시흥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센터가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조사를 받았죠. 네. 조사 받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1인당 하나씩 신문 조서가 만들어집니다. 네. 책자가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물론 그 앞에 보고서가 2-3명 달려가지고 위차원에 복원되고 예. 그 책자가 다 있어요. 이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책자에 다 들어가 있고 예. 그다음에 그 혹시나 이게 책자가 거짓말을 할까 봐 전부 다 녹취해 놨습니다. 네. 전부 다 영상을 다 찍어놨기 때문에 네. 필요하다면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족 다 죽어요. 그러니까요. 북한의 가족 다 죽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